오늘 이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3D 프린터, 내일은 이제 레이저 커터 사용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프로젝트의 뭐 어떤 중요한 부속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케이스를 만든다든가 외형적인 걸 만들 때 이제 사용하게 될 디지털 제작 장비를 이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가 어떤 거다 이런 거 그리고 3D 프린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3D 프린터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종류가 지니는 장단점 그리고 특징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는 저기 있는 MP 멘델이라는 3D 프린터를 직접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습을 일단 테이블별로 나눠가지고 한 팀당 하나씩 정도는 뽑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크리에이터 플래닛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은 네, 마음껏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비 따로 들지 않고요. 근데 이제 레이저 커터 같은 경우는 아크릴 판을 이제 구비해 오시면은 네, 마음껏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뭐 무거운 내용이나 어렵은 내용은 없고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D 프린터죠. 잉크젯 프린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고 저 오른쪽은 저쪽에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메이커봇 미국 메이커봇사의 레플리케이터라는 제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네, 뭐 퀄리티도 FDM 방식에서는 상당히 좋은 네,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으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A4 용지에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트하게 되면은 네, A4 용지에 이제 요다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반면에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피지컬한 모델이 네, 3D 프린팅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XY 평면상을 움직이는 헤더라는 게 이제 잉크를 분사하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뭐 써내려 가겠죠. 근데 3디멘전이죠. Z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X, Y, Z축상을 마찬가지로 헤더 대신에 익스트루더라는 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뭐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쓴다든가 해서 피지컬한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 뭔지 아신가요? 다 집에 보유하실 거예요. 글루건이죠. FDM 방식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헤더, 익스트루더에 이 글루건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220V 가정에서 연결해서 그 전류가 코일을 따라 흐르면은 코일이 열을 받겠죠. 그래서 거기서 가열된 열을 노즐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글루스틱이 이제 재료가 되는데 글루스틱이 들어가 있고 트리거를 우리가 당겨서 밀어내게 되죠. 글루스틱을. 그러면 글루스틱이 이 노즐, 얇은 노즐을 통과해서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을 접합한다든가 붙일 때 이제 글루건을 사용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3D 프린터도 똑같이 글루건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그 모터에 이제 베어링과 기아가 연결되어 있어서요. 이 작은 구멍으로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여기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먼저 오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3D 프린터의 재료예요. 이제 얇은 이게 지금 1.75mm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네, 이쪽 끝에 보시면은 노란색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 직경 같은 경우는 0.3mm고요. 1.75짜리 그 필라멘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익스트루더로 압출을 하게 돼요. 압출을 해서 이쪽으로 밀어내면은 우리가 0.4의 굵기로 짜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짜낸 거를 이제 프린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한 층 한 층 도면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서 짜내면서 그리는 방식인 FDM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FDM 방식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이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서 이쪽에도 지금 냉각 팬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끝에서 열을 차단해 주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아까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이려면은 230도로 노즐을 가열해 줘야 됩니다. 그 열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모터도 망가지고 이쪽에 뭐 변형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그 노즐 부분이 뭐 한 3c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직경이 한 1.8mm 정도 돼요. 아까 이 필라멘트가 1.75m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 열이 이 끝에서 차단을 못 해주고 이 관을 타고 다 올라오면은 그 좁은 공간에서 플라스 필라멘트를 붙잡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모터 힘을 세게 해도 이걸 밀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DM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쪽 열을 차단해 주는 일이고요. 보통 이 끝에 테프론 같은 거를 끼워 넣어서 열이 이쪽으로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제어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보통 FDM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PLA 소재와 ABS 수지를 사용하는데요. 잠깐 가격적인 거 설명을 드리면 PLA 같은 경우는 한 1kg당 아까 이 보빈 보여드린 게 1kg인데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하고요. ABS 수지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PLA 같은 경우는 옥수수 전분이 주 원료이고 상당히 친환경적입니다. 반면에 ABS 수지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뭐 좀 기관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개방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PLA 같은 경우는 열 수축 현상이 적어요. 그래서 따로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배드를 따로 가열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에 반면에 ABS 수지 같은 경우는 PLA에 비해서 열 수축 현상이 좀 강해서 그 배드를 110도로 가열해 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나일론 나일론 하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뭐 옷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간단하게 밴드 뭐 모자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쪽으로 지금 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FDM 방식에서는 어쨌든 녹여서 한다는 그 한계성 때문에 그 뭐 좀 제한이 있고요. 원료에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PLA하고 ABS 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쪽에서 지금 쓸 MP 맨델은 ABS 수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쪽에 레플리케이터 같은 경우는 PLA 수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 사용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잉크젯 프린터 쓰실 때 예를 들어 뭐 그림을 그려서 프린트한다. 그럼 포토샵 뭐 이런 그림판 이런 걸 사용하시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텍스트를 쓰려고 하면은 워드 아니면은 뭐 PPT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프로그램 한글 그런 걸 사용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3D 프린팅을 하시려면 3D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그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저번 시간에 배우신 그 CAD 툴이 되겠고요. 그 프로그램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전 세계 한 40여 개의 모델링 툴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3D Max, 알리아스, UGNX, 카티아, 솔리드웍스, 라이노가 있고요. 3D Max 같은 경우는 보통 산업 디자인에서 어떤 제품 디자인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알리아스 같은 경우는 운송 쪽 디자인할 때 많이 씁니다. UGNX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제품이나 자동차, 운송 뭐 이쪽 다양하게 쓰는데요. 보통 메르세데스 벤츠나 GM, 삼성, 현대에서 디자이너들과 공학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석도 가능하고요. 카티아, 솔리드웍스 이거 같은 경우는 기계과에서 많이 쓰고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건축학과에서 많이 씁니다. 제품 디자인할 때도 물론 많이 쓰고요. 근데 이 수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다 제각기 그 어떤 파일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글을 쓴다 그러면 HWP, 그리고 워드를 쓴다 그러면 DOC, PPT 쓰면 당연히 PPT로 나오겠죠. 그렇듯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STL 확장자라는 걸로 꼭 익스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내보내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3D 프린터에서 3D 프린터 산업에서 사용하는 표준 그 확장자가 STL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산업에서는 한 6개 정도 써요. STL, 뭐 OBJ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STL로 쓰시면 되고요. 웬만한 3D 모델링 툴은 익스포트에 다 STL로 내보내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 기간 동안 3D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
모델링 꼭 STL 확장자로 가져오셔야 프린팅 가능하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슬라이싱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슬라이싱이 뭘까요? 층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그 모델 한 거 지금 앞에서부터 좀 돌려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도 보시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게요. 그 보시면은 이게 한 층 한 층 그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우리가 그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이 FDM 방식이 한 층씩 도면을 그리면서 쌓아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거를 위해서 이 슬라이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모델링 한 거는 그냥 이 덩어리겠죠. 3D 덩어리. 이거를 우리가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슬라이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해서 이걸 또 어떤 코드로 바꿔주냐? G 코드예요. G 코드가 뭐냐면 저기에 보시면은 모터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 모터들이 어떤 내가 이 좌표로 움직일 거야, 저 좌표로 움직일 거야 이런 그 기계 언어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G 코드라는 기계 언어로 변환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받아진 G 코드를 가지고 프린터에 넣으면은 이제 프린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링을 꼭 해오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때 CAD 수업도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그 모델링을 직접 하셔서 STL 파일로 꼭 익스포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G코드로 끄집어냅니다. 이거는 버튼 뭐 몇 개만 누르면 되는 거고요. 알아서 네, 변환을 해서 끄집어내 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넣기만 하면은 프린트 버튼 누르면 프린팅이 됩니다. 3D 프린팅이 굉장히 뭐 요즘 뭐 하이 테크놀로지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저것도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나온 기술이고요. 상당히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이건 아까 그 모델링 하는 툴인 UGNX 인터페이스고 이건 슬라이싱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큐라라는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은 프린트 런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프린터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3D 프린터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크레이터스 프로젝트인가요? 그 네,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험적으로 그 어떤 구두를 3D 프린팅해서 뭐 신고 다니는 모습인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는 못 신겠죠. 당연히 여성분들 뒤꿈치 다 까지고 막 그럴 텐데 약간 실험적으로 예술적으로 한 거고요. 근데 이 이후에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실제 응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팅해서 아예 그 자전거를 한 번에 뽑은 거예요. 여기 보시는 바퀴, 그리고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 그리고 손잡이, 그리고 시트, 안장 쪽만 빼고는 모두 3D 프린팅 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사람의 몸무게를 견딜 수 있고, 페달도 우리 그 발로 미는 힘을 견딜 수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잉이죠. 비행기 회사에서도 지금 3D 프린팅된 파츠들을 쓰고 있어요. 그 어떤 구조적으로 만들기 힘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3D 프린팅 3D 프린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가 뭐 어떤 모든 현대 기술의 집약체다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죠, 사실은. 비행기가 정말 그 모든 기술의 집약체인데 이런 곳에서 3D 프린팅이 지금 어떤 그런 난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네, 이런 것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시죠?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3 다 보셨나요? 아이언맨 여기에서도 3D 프린팅된 파츠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요? 다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3D 프린팅된 곳은 바로 장갑 부분, 그리고 가장 멋있는 부분인 헬멧 부분. 이거를 이제 3D 프린팅해서 네, 실제 영화에서 사용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뭘까요? 네, 쫄쫄이 있고 이게 볼품없이 쫄쫄이 있고 이게 다 컴퓨터 그래픽 해가지고 다 그냥 네,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우리의 그 영웅들이 이렇게 쫄쫄이 있고 싸웠다는 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헬멧 같은 부분이나 이런 장갑 이런 부분은 다 3D 프린팅 사용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저가형이 되면서 이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요. 특허권 만료도 있고 이슈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잔인할 수 있는데 그 턱뼈가 이제 뭐 부스러진 사람이 이제 턱뼈를 다시 복원을 해서 3D 프린팅한 다음에 이렇게 이식하는 모습이고요. 옆에 잔인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그 연료 분사 장치를 연료 분사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거 보시면 펜보다 훨씬 작죠. 펜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연료 분사 장치의 일부분을 이제 이거는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금속으로 3D 프린팅해서 이런 복잡한 구조의 파트들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3D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레플리케이터가 있고요. 저거의 예전 버전이고요. 레플리케이터가 있고 지금 옆에 꼬마아이가 위에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이게 과연 뭘까요? 머리에 쓰고 있는 걸로 과연 뭘 할까요? 그쵸, 막 뭔가 생각을 막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공상과학 같고 그러시죠? 이게 실제 있는 제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칠레의 그 띵커띵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개요만 설명드리면 이 두뇌 생각만으로 모델링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링, 3D 모델링 아까 앞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D 모델 CAD 수업 되게 어려우셨죠. 어떤 분들은 쉬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잠깐 빠져서 얘기하면 3D 프린터가 대중에게 지금 보급이 이렇게 널리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3D 프린팅 하려면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CAD 툴을 다뤄서 막 수치 입력해서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게 바로 3D 프린터로 그 어떤 대중화되는데 진입 장벽을 높이는 문제가 된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고요. 이게 굉장히 공상과학 뭐 누구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데 이게 응용돼서 나온 제품이 뭐가 있냐면 이제 남자분들은 FPS 게임 많이 하실 거예요. 총 쏘는 게임. 그 컨트롤러가 이 뇌파로 하는 게 있어요. 이미 나왔고요. 상당히 정확하고 키보드에 손을 올리지 않고 마우스에 손을 올리지 않고 머리만으로 총 게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컨트롤러가 나와 있고 이거 관련된 실험도 상당히 많죠. 그 원숭이를 태운 다음에 팔 다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로봇 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원숭이 그 뇌에다가 이제 뇌 그 센싱하는 그 장치를 붙여놓고 이 친구가 바나나를 까서 그 로봇 팔로 생각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팔은 다 고정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먹는 실험도 했고요. 그 원숭이가 한 70%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나나를 까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공상과학적인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건축물이죠. 건축물 이제 시멘트나 뭐 이제 굉장히 단단한 그런 물체를 부어가지고 이제 건축물, 큰 건축물을 만드는 3D 프린터예요. 실제로 프로젝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거를 3D 프린팅을 통해서 바로 집을 지어버리는데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실제 예술 활동에서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만든다고 FDM 방식 말씀드렸는데 그 녹이는 거 대신에 이제 시멘트를 바로 부어서 굳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이게 아까 그 앞에서 구두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 응용된 사례입니다. 브랜드 아시겠죠?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에서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운동화 그 발을 감싸는 부분은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안 되죠. 아프죠. 이 축구화 보시면 아래 여러 뭐 축구화 다 만져보셨겠지만 아래 굉장히 단단하죠. 스터드라고 하죠. 그 끝부분에 잔디에 이제 움직이지 않게 박히게 하려고 달려있는 부분인데 이 아래 아웃솔을 그 3D 프린팅 해가지고 이제 실제 제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에서는 실제로 나이키 이외에도 리복, 뭐 아디다스, 뭐 다양한 업체들에서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많이 가져오고 있고요. 사실 사람마다 볼 크기도 다르고 발 모양도 다르고 뭐 발가락 크기마저 막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 소비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그 운동화를 만드는 제작 기술로는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대안책으로 이 뭐 신발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실제로 지금 계속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극복하고 우리에게 뭐 맞는 신발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결과물들이 상당히 조악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다 돌려보셨겠지만. 근데 그 뒤에 지금 백그라운드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막 산업 디자인 학생들은 빠데를 바르고 이제 뭐 사포질을 하고 색칠을 하면서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이에요.
이게 백화점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이 아니고요. 학생이 저 프린터로 뽑은 다음에 결과물을 낸 겁니다. 당연히 겉에 이렇게 하면은 안에 뭐 부속품만 넣으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지금 이걸 또 설명드리면 노키아나 이런 데서 그 메이커봇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거를 직접 메이커봇으로 뽑아가지고 그런 안에 이제 부속품들은 당연히 노키아에서 제공하고 그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3D 프린팅해서 뽑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팔처럼 보이시나요? 네, 로봇 암이라는 거고요. 이거 역시 저 3D 프린팅을 통해서 뽑은 거고요. 메이커봇 레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뽑은 건데 어린 아이들이 손을 일찍 잃은 아이들한테 이 사람들이 저 레플리케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로봇 암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저가로 로봇 암을 착용해서 이제 뭐 숟가락질도 하고 공놀이도 하는 그런 걸 좋은 일도 했습니다. 자, 레고. 아직도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매니아층도 많으리라 생각이 되고 저도 좋아하는데요. 레고 같은 경우는 뭐 한정판 그리고 이미 뭐 생산이 중단된 제품 이런 거는 요만한 거 하나 사는데 막 80만 원, 120만 원 막 이래요. 굉장히 그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나도 뭐 부속품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 전체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나온 게 이제 www.minifix.me를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뭐 접속하시면 나오실 텐데 자기만의 그 레고 인형 조그만한 걸 만들고 싶다거나 부속품을 잊어버렸는데 난 이게 필요해 하면은 여기 의뢰하면은 3D 프린팅을 해서 줍니다. 이건 지금 국내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없는데 이런 거 국내에 가져오시면은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 이미 이쪽에서는 굉장히 잘 사업 성공해서 잘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뭐 이거 하나 막 수입하려고 쉬핑이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도입하시면은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시멘트를 이용해서 뭐 어떤 건축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번에 이건 뭘까요? 네,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에도 응용이 되고 있어요. 남들이 뭐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초콜릿만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뭐 모양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프로포즈 할 때 안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남자들 큰일 났어요. 3D 프린터 하나씩 사야 돼요. 자, 무리수였나요? 네. 이거는 뭘까요? 지금 바깥에 이게 어디죠? 사막이죠. 사막이고 사막에는 태양이 막 계속 떠 있죠. 이게 어떤 프린터냐면 이거는 그 사실 3D 프린터가 그 머티리얼이 제한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이제 뭐 수급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냥 사막에 있는 모래를 재료로 쓰는 거예요. 모래를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다니실 초등학교 다니실 때 그 돋보기를 이제 빛을 집광해가지고 검은색 종이 태우고 막 기억하시죠? 똑같이 여기 뭐 렌즈를 통해서 여기 있는 태양을 받아가지고 직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고파워로 모아가지고 이제 그 여기 널려 있는 모래들을 녹여가지고 3D 프린팅하는 기술이에요. 지금 이게 약간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발전시키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남극에 뭐 이글루 다 거기 얼음 있는 거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막에도 이런 걸 이용해서 아까 그 시멘트로 건축물 만들듯이 이걸 좀 발전시키면은 사막에 뭐 모래집 같은 것도 뭐 쉽게 만들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학원 학생들 그 산업 디자인 대학원 학생들하고 저하고 콜라보레이션해서 전시했던 건데요. 아이폰 케이스도 있고 선글라스도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의 확장이 이제 그래스호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수치를 제어해서 막 모델링을 하는 건데 관람객들이 올 때마다 그 수치를 변형을 시켜서 그 패턴을 계속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3D 프린팅 결과물인 아이폰 케이스를 이제 나눠주는 뭐 이런 전시도 했었고요. 상당히 3D 프린팅 기술이 응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알려진 게 지금 딱 이때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늦어서 이때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1년 전, 2년 전에 이미 굉장히 이슈였는데 우리나라 좀 늦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쪽에 좀 집중하시고 많이 좀 바라보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입니다. 너무 돈적으로 얘기하나요? 네, 돈 얘기를 또 해볼게요. 중국어 막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해에 71조를 3D 프린팅 산업 육성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막 이제 지역마다 대학교가 있잖아요. 대학교에 3D 프린터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3D 프린터를 만드는 거나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거나 이런 거를 계속 육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실은 이 수업 전에 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거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엘빈 토플러 책 읽어보셨나요? 부의 미래라는 거. 두꺼운 책이 뭐 주구장창 재미없는 얘기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프로슈머라는 단어예요. 프로슈머가 이제 컨슈머와 프로듀서의 합성어인데, 그게 이제 소비자가 소비자의 주체로서 소비 행태만 지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산자가 되어서 어떤 생산 활동까지 하는 그런 합성어를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그 제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 중국 그 제조업의 핵심이죠. 전 세계 나오는 물량의 80%가 다 중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어요. 70%요. 네. 그런데 이 중국에서 그런 제조업의 어떤 핵심인 중국에서 3D 프린팅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SLS 타입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SLS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SLS 타입이 이제 메탈도 만들 수가 있어요. 메탈도 이제 레이저로 녹여서 만드는 건데, 그 메탈을 가공하는 건 사실 저쪽에 보이시는 CNC 밀링 머신이라는 게 대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복잡한 구조물을 알루미늄 판지를 깎는다든가 다 CNC를 하고 있었는데, 3D 프린터는 상당히 비쌌었죠. 근데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그게 이제 CNC 가격과 대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CNC가 차지하고 있던 파일을 대체를 하겠죠. 그래서 이만큼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은 이제 다음으로 3D 프린팅 방식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3D 프린팅 방식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외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예외로 LOM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라미네이티드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알루미늄 호일도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호일을 커팅을 하는 거예요. 커팅을 해서 그 한 층 한 층 도면에 시트를 다 만들어요. 그다음 그걸 합치면은 결국 뭐 알루미늄 어떤 덩어리, 강한 메탈이 된다, 뭐 이런 컨셉이고요. 그 이외에 오늘은 이 네 가지 FDM, SLS, DLP, S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DM 방식이고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XY, Z축을 움직이는 모터가 있고요. 그게 이제 XY, Z축 평면상에서 움직이면서 이 익스트루더 모터가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위로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 사진 계속 나오는데 미국 메이커보사의 레플리케이터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고요. SLS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적으로 신터링을 하는 거예요. 레이저가 이제 나와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료가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아니라 파우더입니다. 파우더가 이제 이쪽 1층에 이 원래 Z축이 이쪽에 있어요. 이게 한 층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쪽이 한 층이 올라가면서 파우더를 롤러로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파우더를 곱게 한 층을 깔고 거기를 이제 한 층 도면을 레이저가 선택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경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층이 내려가고 파우더 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아가는 방식이고요. 실제 기계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우더가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에어브러시나 뭐 그냥 브러쉬를 통해서 제거를 해주면은 이런 복잡한 형상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볼까요? 이런 복잡한 구조물을 만든다. 이 FDM 방식, 아까 저기 있는 FDM 방식 같은 경우 뭘 예로 들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허공에 떠 있는 브릿지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A하고 B 기둥이 올라가고 그 위로 평평한 보가 있겠죠, 브릿지는. 그러면은 FDM 방식으로 이거를 쌓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허공에 떠 있는 이거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A, B는 분명히 잘 쌓아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A에서 B를 이제 볼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뭐 그 짜장면이 쭉 늘어지듯이 스파게티 늘어지듯이 늘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평평한 본데 그거를 만들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FDM 방식에서는 서포트라는 걸 대줘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A, B가 올라갈 때 같이 여기서 쌓아 올라가요. 엉기성기. 이거 엉기성기 같이 쌓아주고 그 엉기성기 쌓인 데를 이제 A에서 B점 이동하면서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평면 뭐라고 해야 되죠? 수평한 그걸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볼을 쌓아가는 방식인데요. SLS 같은 경우는 서포트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아까 재료적인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저거는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이는 반면에 이거는 파우더를 쓰죠. 파우더가 같이 올라가요. 계속 같이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서포트 없이 이런 복잡한 구조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물은 저 FDM 방식으로는 못 만들어요. 만들어도 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는데 SL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복잡한 구조물이나 허공에 떠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상당히 유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SLS 방식이 이제 2014년 2월에 특허권이 풀립니다. 그래서 저가형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저 FDM이 얼마나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이외에도 뒤에 설명드릴 DLP 방식 이것도 이미 킥스타터에 올라와서 한 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그런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들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쓰는 그런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쓰는 날이 올 겁니다. DLP 방식 한번 볼게요. DLP 방식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쪽 지금 저희 빔 프로젝터가 여기 쏘면서 이 화면이 나오고 있죠. 빔 프로젝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빔 프로젝터가 렌즈를 통과해서 도면 하나를 뿌려주면은 이제 풀 속에 리퀴드 폴리머라는 재료가 있어요. 레진인데 그게 들어가 있고 이 도면을 뿌려주면서 광경화를 시키는 거예요. 리퀴드 폴리머를 광경화를 시켜서 이제 Z축 스테이지가 거꾸로 올라가면서 프린팅을 하는 거죠. 이 Z축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은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막 방진복 입고 반도체 웨이퍼 막 동그란 거 막 이거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원래 반도체 웨이퍼가 전작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인고트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굉장히 큰 뭐 인고트가 있는데 그거를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만드는 웨이퍼거든요. 그럼 똑같이 인고트를 만들 때 원래 어떤 주조물에서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서 만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리퀴드 폴리머를 광경화시키면서 거꾸로 끄집어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실제 기계의 모습이고요. 여기 Z축에서 끌어올리고 이 풀 속에 리퀴드 폴리머가 들어있고요. 지금 여기 빛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저 프로젝터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어떤 UV 빔을 쏴서 이제 광경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옆에 보시면은 2cm 안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DLP의 장점이 바로 이런 미세한 정교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겨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주얼리 쪽 하시는 분이 DLP 장비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DLP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은 그 아까 리퀴드 폴리머를 쓰기 때문에 막 화학적으로 후처리를 해줘야 되는 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 이 DLP를 만드는 업체가 아까 설명드린 카리마라는 업체인데요. 국내에 뭐 한 20-30년 그 외길만 걸어온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내놓는 장비가 한 3천만 원짜리 제품인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열에 3번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뭐 파일을 넣으면 뿅 나오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 저가형 FDM 방식 정말 많이 실패해요. 아까 13시간 하면 나온다 얘기 들었는데 저거 하나 뽑을 때도 한 막 10시간 하다 실패하고 막 이런 적 되게 많았어요. 저 굉장히 귀한 저희의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LA 방식이에요. 이 SLA DLP 방식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라이트 소스가 레이저예요. 아까 그 DLP처럼 뭐 프로젝트 UV 빔을 쏘는 게 아니라 레이저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리퀴드 폴리머가 있고요. 한 점씩 쏴가지고 경화를 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이 SLA 같은 경우는 DLP랑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DLP에서 예를 들어 이거 하나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개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하나를 만들 때랑 차이가 없어요. 이 면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16개를 만들든 2개를 만들든 속도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쏘기 때문에. 근데 이 SLA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점 한 점을 도면을 그리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SLA에 비해선 DLP 방식이 요즘 선호하고 있고 DLP 방식이 어떤 대량 생산은 아니지만 그 소규모 범위 내에서도 좀 여러 개를 찍어낼 때 속도적 장점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끝났고요. 한 5분만 쉴게요. 5분 쉬시면서. 네, 저희 수업 많이 지체돼서 지금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프린팅 뭐 다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뭐 그림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모델링 꼭 STL 파일로 익스포트 하셔야 되고요. 슬라이싱을 통해서 G코드로 변환하고 그걸 넣어주면 프린팅이 된다. 이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가장 슬라이싱 많이 하는 프로그램인 큐라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실제 이 엠피맨들을 구동하기 위해서도 이 큐라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안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 거는 뭐 여기 뭐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안 됩니다. 우선 그 레이어 헤이시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그 보신 그 레이어 하나씩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 선들이 그 두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FDM 방식에서는 100 마이크로 0.1mm까지 구현이 가능한데요. 뭐 레플리케이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말로는 50 마이크로, 네, 0.05mm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0.1일 때랑 0.2일 때랑 비교해 보면 저희는 보통 0.2mm를 두고 쓰는데요. 당연히 0.1로 변경을 하면은 이 두 층을 쌓을 때 0.2 한 번에 할 것을 0.1은 두 번 돌아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2배가 걸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생명이죠. 그래서 이거 뭐 염두에 두시고 난 그래도 정말 두껍게 하고 정밀하게 하고 싶어 하면 0.1 두시면 되고요. 보통 0.2나 0.25로 두고 쓰시면 됩니다. 프린터 스피드 같은 경우 보통 FDM 방식은 80mm/s에서 네, 보통 뭐 표준 속도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얼티메이커라는 제품은 한 220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뭐 잠깐 55로 두고 썼을 때를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이 55로 두고 쓸 때랑 얼티메이커 220으로 두고 썼을 때 당연히 4배 속도 차이가 나겠죠. 그럼 당연히 시간도 4시간 뽑을 거 1시간에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표준 속도는 한 120 정도 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필 덴시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여기 지금 견본품은 없는데 그 아까 저기 있는 흉상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돌려보셔도 되거든요. 그 프린터기 위에 올라가 있죠. 네, 그거 돌려보시면 상당히 묵직해요. 저게 100% 채운 건데 저게 한 13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적당한 게 없는데 네, 그 뒤에 노트북 뒤에 네, 잠시만요. 여기 손 실패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안에 꽉 채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잘 보이시나요? 한 40% 채운 거예요. 그래서 가벼워요, 저보다 훨씬. 이 안에 이렇게 지금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필 덴시티를 우리가 얼마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재료를 얼마를 쓰고 얼마 가볍게 할 수 있다 이걸 정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패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지금 굉장히 강한 구조라고 하는 허니콤브 구조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삼각형 구조로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거 조정하셔서 나는 딱딱한 그 모터에 구동하는 기어를 만들어야 돼. 그럼 당연히 100% 채워야겠죠. 모터 토크가 세다고 하면은. 그래서 뭐 이런 걸 적당히 조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또 이제 프린팅하는 그 시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 잘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서포트 부분이에요. 그 아까 브릿지 세울 때 서포트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린 계속 시간이나 머티리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를 세울 때 꼭 서포트를 돼야 될까요? 꼭 돼야 되나? 네, 바로 그거예요. Z축을 반전시켜서 미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미러를 이용해서 뒤집게 되면은 바닥부터 채우고 기둥 세우면 똑같죠? 뜯어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서포트를 되지 않고 좀 굉장히 잘 쌓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프린팅 그 결과물의 퀄리티나 어떤 성공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무게 중심을 낮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베드에 닿는 면적이 많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각도가 너무 완만해서 실패를 한 사례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아래층 위에 그 쌓아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노즐 크기가 0.3mm라고 말씀드렸죠. 한 그고 가는 두께가 0.4 정도 돼요. 0.4 위에 이거를 얹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0.2 정도는 겹쳐 있어야지 이게 쌓아 올라갈 거예요. 0.2 계속 쌓으면 45도겠죠. 근데 우리는 표준으로 삼는 게 40도보다 각도가 크면은 경사가 급하면 서포트를 대지 않고 쌓아 올라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40도보다 완만하면은 이거는 서포트를 대야 돼요. 안 되면은 이렇게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보고 구조적으로 여긴 40도보다 좀 완만한데 그러면 서포트를 눌러주시고 그런 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거 머신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머신 사이즈 같은 경우는 기계별로 지금 센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따가 저거 작업을 하실 때 제가 원래 저 테이블에 있었죠. 세팅이 이 XY 좌표를 써놨어요. 그래서 큐러로 슬라이싱 하실 때 여기 어드밴스드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셔서 꼭 이거를 그 앞에 있는 숫자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운데서 프린팅을 하고요. 만약에 가운데 벗어나면 큰 걸 했을 때 아예 기계가 바깥으로 가서 뭐 모터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피드 같은 경우 솔직히 뭐 트래블 스피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A하고 B를 이동하면서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A에서 그리고 B를 이동하는 동안 제가 만약에 굉장히 느리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열은 노즐은 계속 가열되고 있고 중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막 찔끔찔끔 나올 거예요. 노즐에서. 그 찔끔찔끔 나온 게 B에 가서 옆에 계속 붙게 돼요. 그게 계속 붙고 쌓이다가 이게 노즐 높이하고 이 붙은 부분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 노즐이 자꾸 그 완성된 부분을 그 찌꺼기 붙은 부분을 계속 쳐요. 그러다가 이게 결국 떨어집니다.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14시간짜리 하는데 13시간쯤 했는데 계속 하다가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결국 실패거든요. 어떻게 살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 스피드 같은 경우는 높게 잡아서 나오기 전에 빨리 이동하는 그런 걸 설정할 때 되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리트랙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 이동하는 동안 이게 거꾸로 빨아들입니다. 그럼 노즐에 있는 필라멘트를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안 떨어지게 그런 기능도 있고요. 아까 여기 설명드렸죠. 이쪽 X, Y, Z가 써져 있고 XZ, YZ 써져 있어요. X, Y, Z 이거 같은 경우는 미러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 브릿지를 아까 Z축 반전을 시켜서 서포트 안 되는 방법도 있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는 XZ, YZ예요. 자, 이거는 X축과 Z축을 바꾸겠다, Y축과 Z축을 바꾸겠다요. 이거를 브릿지를 뒤집어도 되지만 이걸 눕혀도 되겠죠. 눕히는 거는 당연히 X축과 Z축을 바꾸면 눕겠죠. 그렇게 해서 눕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0.5 이건 뭐 스케일 조정하는 거고요. 내가 막 엄청 큰 모델링을 했는데 사실 뭐 프로토타이핑이 그냥 작게 뽑아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뭐 어쨌든 프린팅을 해야 되니까 이 베드 사이즈에 맞춰서 적당히 스케일 조절하셔서 뽑으셔도 되고요. 내가 뭐 이렇게 뽑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난 시간 예약 4시간밖에 안 되니까 4시간에 맞춰야지 하면 그거에 맞게 스케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문서를 프린팅 할 때 열기 하죠. 열기에서 뭐 문서 찾아가지고 하듯이 로드 모델 누르시고 우리 STL 파일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런 설정 변경하신 다음에 아까 기계 언어인 G코드로 슬라이싱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투 G코드 누르면은 슬라이싱 여기서 게이지가 차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 G코드 나온 거를 이제 우리는 프린트 런이라는 프로그램에 넣어주게 됩니다.
프린트런을 넣어주게 되면 뭐 간단하게는 그냥 프린트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뭐 컨트롤 패널이어서 뭐 XYZ 축으로 움직일 때 사용하고요. 아래 히터 여긴 익스트루더예요. 그래서 ABS 수지 같은 경우는 230도에서 녹고요. 아까 PLA 수지 같은 경우는 210도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우린 저 제품은 ABS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230도에서 해줄 거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ABS 수지 같은 경우는 열 수축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배드에서 110도로 가열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배드 110도로 가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ABS 수지를 사용하는데 배드를 가열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점인데요. 여기가 지금 아래 뜬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뭐 별거 아니, 난 뭐 아래 떠도 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뜨면은 위에도 다 올라가게 돼요. 그럼 결국 노즐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툭툭 건드리다가 또 실패를 합니다. 계속 실패를 합니다. 여기 익스트루더하고 리버스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압출만 하면 되지 굳이 이 리버스 기능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지? 저희가 색상이 흰색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옆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보빈 플러스 필라멘트들이 걸려 있는데요. 내가 프린팅하다 색상을 바꾸고 싶어. 그럼 익스트루드해서 그 필라멘트를 다 소진하고 바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버스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모터를 거꾸로 돌려서 끄집어내게 돼요. 필라멘트를. 그럼 교체를 하면 되는데 과연 기계를 작동시키고 그냥 리버스만 누르면 나올까요? 거꾸로. 당연히 질문하는 폼새를 보아하니 안 나오겠죠. 왜 그럴까요? 노즐이 차가워져 있으면 플라스 필라멘트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230도로 가열을 해주고 그 다음 녹은 상태에서 끄집어내야지 빠집니다. 저런 레플리케이터 같은 제품들은 뭐 국내 에디슨이라는 제품 또 카피 제품인데 마찬가지로 거기는 로드, 언로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언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알아서 온도를 230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온도 230도 올려주고 리버스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네, 실제 활용법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우선 이쪽 테이블부터 해서 하나씩 실제로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나머지 분들은 띵기버스나 직접 저번에 배웠던 CAD 툴을 이용해서 좀 모델링을 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 크리에이터 플래닝 기간 동안 계속 이 팹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을 더 긴 시간을 염두에 두고 뽑는다 생각을 하시고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조 하나씩 STL 파일 받아서 프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3D 프린터 과연 팹랩 언제 이용하느냐 이런 문의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팹랩은 일단 10시부터 5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팀당 이제 8시간, 일주일에 8시간이 제공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4시간으로 나눠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이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표가 있는데 거기에 뭐 미리 예약이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뭐 기간 내에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다 프린팅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댁이 여기보다 뭐 과천과학관이나 아니면은 영통, 수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더 가까우시다 하시면은 저희가 그쪽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과천과학관 같은 경우는 메이커봇이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수원의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같은 경우는 에디슨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예약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쪽 활용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은 뭐 요금이 뭐 부과되지 않고요.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뭐 하다 보면 실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간단하고요. 저희 어쨌든 그쪽 양쪽 다 테크니션이나 뭐 다 상주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옆에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약만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단 3D 모델링 하신 거를 꼭 STL 파일 형식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만 보는 거랑 실제 조작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앞에 스크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기 딱 팹랩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트북이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여기 시작 메뉴로 이동을 할게요. 나중에 제가 좀 바탕화면에 예쁘게 해놓을 건데 일단은 시작 메뉴 들어오시면은 좀 아래 내려보면은 큐라 12.07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큐라라는 거와 프린트런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탕화면으로 꺼내 놓을 거고요. 우선 슬라이싱을 해야 되니까 큐라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옛날 도스 창 하나 뜨고 이렇게 화면이 뜨죠.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파일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조작하더라도 파일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로드 모델 누르시고요. 그러면 우리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자신이 저장한 STL 파일 경로로 들어가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누르시면 되고요. 뭐 이런 리셋 이런 메시지는 판단하시고 리셋 하셔도 되고요. 이 큐라가 이제 좀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느려요. 그래서 변경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곧 뜰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떴죠. 지금 배드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할 거예요. 스케일 0.5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레이어 헤이 나는 조금 더 뭔가 정밀하게 하고 싶어 그럼 0.1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0.2로 두고 쓰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날개 같은 부분이 허공에 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돌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 상태에서 서포트를 이제 에브리웨어를 해서 설정해주면은 전체 모든 곳에 이제 빈 허공에 떠 있는 부분에 서포트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서포트를 세워주고 필 덴시티 나 이거 좀 딱딱하게 할래 100%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이 우측 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우측 테이블에 지금 X, Y 좌표가 써 있어요. 그래서 X 센터 115 두고 Y 센터 110 그대로 뒀습니다. 이 정도만 설정하시고 바로 여기 있는 슬라이스 투 G코드 누르시면은 G코드로 변환을 시작을 해요. 굉장히 크기에 따라서 이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걸리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금방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바가 초록색 바가 채워지면서 이게 100%가 채워지면 명확히 G코드로 변환이 된 거고요. 이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 한글 폴더 경로 많이 써놓죠. 이 사이에 그 한글 경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냥 D 드라이브 바깥에 넣던지 아니면은 영문으로 된 경로상에서만 파일이 존재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이게 나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그 12.07 들어가셔서 프린트 런이라는 걸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프린트 런을 실행하게 되면은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컴퓨터와 이 프린터를 붙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를 선정을 해주시고요. 이 설정하는 거는 보통 컴3에 두시면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메인보드 칩의 클럭을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그 뒤에 커넥트를 누르면 이제 성공적으로 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배드를 가열해줘야 되고 또 익스트루드 노즐을 가열해줘야 되죠. 여기 230도 설정돼 있고 ABS 수지를 쓸 때는 210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BS 수지 230도 해주시고요. 셋 누르면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배드도 마찬가지로 110도로 셋해주시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체크 템퍼레처 누르시면은 여기 온도가 26도, 24도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왼쪽에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계속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배드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배드 같은 경우는 한 110도 내지는 90도 이 정도만 돼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꼭 익스트루더의 경우에는 230도가 가열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큐라 아까 설정하던 거 다 됐는지 볼게요. 네, 다 설정이 됐죠. 큐라에서 이걸 하면은 프린트 타임이 얼마 걸리겠고 우리가 필라멘트는 몇 미터를 썼으며 몇 그램이 들어간지도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코스트는 몇 그램당 얼마의 돈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코스트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결과물 나온 걸 한번 볼까요? 네, 이쪽에 똑같은 에어플레인 샤크인데 여기 뒤에 보면 export.g 코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G 코드 파일을 열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로드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로드 파일 누르시고 G 코드 변형된 거 네, 열기 하시면은 읽어 드리고요. 네. 레이어가 총 112 레이어고요. 그 아까 하나하나 층 있던 게 112개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프린팅 타임이 1시간 20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계속 체크 템퍼레처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게 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 가운데 보이시는 프린트 이 버튼만 누르면은 프린팅을 시작을 해요. 참 쉽죠. 그래서 네, 하시면 되는데 간단해요. 네. 저희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약만 하고 오시면은 저만 친절한 거 아니고 다른 분들도 되게 친절한 분 많으세요. 굉장히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각 조별로 나와서 지금 체험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다가 뭐 조그맣게라도 프린트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홈 버튼, 뭐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홈 버튼을 통해서 이 Z축, Y축, X축, 이 그 각 끝에는 엔드 스톱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번 여기 좀 봐주시면은 제가 한번 X 홈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X축을 이동해서 딱 멈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를 누르게 되면은 Y축 이동하면서 딱 엔드 스톱 스위치를 누르면서 멈추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끝이구나 이런 걸 인식해 주는 자리고요. 만약 이걸 인식을 안 해주게 되면은 얘가 끝도 모르고 가요. 그러면 망가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홈 버튼 눌러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 누르시면 모터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1시간 20분이 걸린다고 나왔는데 난 갑자기 그냥 되게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은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좀 되게 방법이 좀 야비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스피드를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200%를 하면은 2배 빠르기로 모터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퀄리티는 분명히 낮아질 거야. 하지만 이거 시간 맞춰야 돼. 빨리 프린트 중간에 빨리 프린트 하고 싶어 하면은 200이나 300 이렇게 맞추시고 셋 스피드 누르시면은 그만큼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두고두고 계시다가 내가 이거 진짜 좀 급한데 갑자기 빨리 가야 돼 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 에어컨을 또 틀고 있어서 더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PLA 사용하는 저 메이커복 같은 경우는 배드를 따로 가열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프린팅 할 수 있고요. 저희 팹랩 서울이 아마 한 9월 중순쯤 하면은 저 메이커봇을 한 4대 정도 들여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팹랩 서울 오시면은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CNC 같은 경우도 저거 준비해서 가동시킬 거고요. CNC 고가의 CNC도 지금 하나 더 구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은 금속을 절단하는 레이저 커터도 하나 구매할 생각이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저희. 멤버십 많이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잠깐 멤버십 설명드리면은 대학생의 경우 2만 원 정말 한 달에 2만 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 있고요. 갑자기 약장수가 된 거 같네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4만 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4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저 ABS 수지 사용하는 3D 프린터 MP 맨델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판재 가져오시면은 크리에이터 플래닛 회원님들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 분들은 저희가 그 10초당 1,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네, 이 레이저가 상당히 금방 하는데 이게 또 고가의 장비여서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장비를 통틀어서 이게 제일 비쌉니다. 여기 다 합쳐도 이걸 못 사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원래 비싼 건데 판재만 가져오시면 크리에이터 플래닛 회원님들에 한해서 그 아까 잠깐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그 농담이 아니라 저희 마지막쯤 해서 어떤 뭐 좋은 자리 가져서 식사하면서 네트워킹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뭐 타이드 인사이트나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그런 데서 네트워킹 계속 지속하시면서 저희 또 작가 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두이노 강의하시는 분이나 뭐 캐드 강의하시는 분, 뭐 목공예, 뭐 예술 쪽 하시는 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풀 활용하셔서 저희 뭐 강의도 하시고 이런 좋은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3D 프린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15분 해도 결과물 좋은 거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예약하셔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많이 떠도 네. 네?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리는 거. 네, 이따가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시면 제가 이거 하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크릴 최대 15mm, 15T라고 하죠. 15T까지 가능하고요. MDF의 경우에도 15T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이런 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은 금속 절단할 수 있는 레이저 커터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 금속 절단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또 그 아까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말씀드렸죠. 영통에 있는데요. 분당 끝에 있고요. 거기 가시면은 8월 말쯤에 지금 저희가 구매 신청을 해놨어요. 레이저로 이제 금속 절단하는 것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CNC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저건 밀링 머신 조그만 거고 라우터 완전 큰 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커요. 그건 이제 어떤 이런 공룡 같은 거 굉장히 두꺼운 거 저런 거 자를 때 쓰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과천과학관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도 8월 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것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꼭 어쨌든 거기도 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다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라프트. 네, 라프트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최대한 그 닿는 면적이 많게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막 연필 같은 거 나는 옆으로 눕긴 너무 싫어. 막 지저분하게 될 것 같아. 그럼 세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바닥에 닿는 면적을 많게 해주기 위해서 라프트라는 걸 까는 거예요. 네, 네. 큐라 혹시 버전 몇 쓰세요? 맥 버전이요.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마 그 라프트가 보통은 이제 그 격자형 구조로 까는데 그걸 좀 더 밀도 있게 뭐 원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깔아주는 설정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연필 같은 거 세울 때는 원 구조로 하는 게 좋고요. 네, 격자로 하는 것보다 원 구조로 하는 게 좋고. 근데 또 나는 그 띄어낼 때 좀 깔끔하게 띄어내고 싶어 하시면 격자로 하시는 게 좋고요. 격자로 이제 잘 뜯어지고요. 여기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은 PLA를 사용하실 때는 아까 응집력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웬만하면은 서포트를 안 쓰실 걸 정말 권유드려요. 그게 떼어내기 굉장히 힘들어서 롱노즈나 그 벤치로 정말 힘 많이 줘서 뜯어내야 되거든요. 또 후가공을 해야 돼요. 막 물리적으로 띄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PLA는 라프트나 그 서포트는 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 해상도라는 게 어떤 해상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네. 그거 지금 FDM 방식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거는 뭐 3D 스캐닝 할 때나 좀 차이가 나고요. 메시 뭐 저거 뭐냐 뭐 개수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3D 스캐닝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저 FDM 방식에서는 사실 그 정도 구현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 DLP 방식을 사용할 때나 SLS 좀 더 비싼 장비를 쓸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그 혹시 스케치업 쓰시는 분 있으실 텐데 스케치업 잠깐 설명드리면 스케치업은 STL로 빼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구글에 스케치업이랑 STL 동시에 검색하시면은 그 어태치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까시고 하셔야지 STL로 꺼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무료 툴이기 때문에 STL로 변환을 할 때 굉장히 깨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케치업보다는 그때 저희가 권해드린 오토데스크의 1, 2, 3D 디자인을 쓰실 걸 권유드리고 조금 더 난 전문성 있게 하고 싶다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3D Max, 알리아스, 뭐 UGNX, 카티아, 솔리드웍스 이런 쪽으로 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워크샵 계속 개설하는데 나중에 솔리드웍스 이런 강의도 있고요. 라이너 유료 강의인데 멤버십 가입하시면 저희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멤버십 꼭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 3D 프린터 구동하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정리하고 남으시면은 온도 가열되는 대로 바로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사진 찍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또 저희 윤수희 연구원이라는 미모의 강사가 레이저 커팅 설명드리면서 이제 좀 더 큰 모델들을 뭐 좀 쉽게 모델링하는 뭐 그런 방법, 하나의 방식, 스택트 방식도 있고 프레스핏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또 그 다양한 프로토타이핑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린트 누르면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끝에서 일단 좀 뭐 여기서 좀 짜내요. 좀 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짜내고 프린팅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범위를 일단 설정을 해준 거고요. 내가 프린트 이 정도 하겠다 보여주고 이 아래는 지금 라프트라는 거 깔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를 누르시고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휠을 돌리면은 각 층 도면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내가 2층에는 이걸 쌓을 거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완성 들어오시긴 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바닥에서 바닥만 쌓는 거예요. 바닥만 쌓다가 여기 조금 이제 아래 배 부분 나오고 날개 부분 만들다가 이제 홀트가 나오는 거죠. 아예 수납 붙인 일려서 해서 가격이 앞부분에 약간 제시판 그 스크린 사이즈